지음을 하는 게 유전자 재조합이라는데 들어봤어? 유전자 재조합? 근데 유전자라는 말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왠지 애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건? 난 별로. 그래, 말이 좋아. 유전자 재조합이지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싶어, 내 생각에. 변형이든 재조합이든 어쨌든 어떤 그렇지. 하나의 유전자를 바꿨다는 거잖아. 어쨌든 뭔가를 바꿨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새 그래도 많이 과학이 발달했잖아. 그러니까 기능성 쌀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으니까 나는 그래도 먹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애들한테 주긴 좀 꺼려지긴 할 것 같아. 언니가 먹는데 애들을 왜 못 먹여? 기능성이고 몸에 좋다 그러면 그래도 언니만 왠지 좋은 거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전 요소가 있으니까 애들한테 먹기 꺼려진다는 거 아니겠어, 너? 우리 세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 갔을 때 어떻게 사람들한테 나타날지 그 현상을 모르지.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 유전자 뭐 이런 거 일단 유전자 DNA 이런 것만 나오면 머리 아파지는 사람들인데 서민들은 그 박사들만 아는 거지. 거기다 무슨 성분을 넣는지 우리가 알 게 뭐냐고. 그러니까 언니 말은 그거잖아. 모른다는 거잖아. 그게 이게 먹었을 때 진짜 기능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어떤 해가 되는 건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한국이라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논.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다. 노랗게 물들어가는 논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식탁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자연에서 먹을거리들을 얻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자연은 먹을거리를 그냥 내어주지 않는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쌀을 비롯한 각종 곡식을 얻기 위해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왔다. 농사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일로 농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인간들은 좀 더 많은 곡식을 얻기 위해 좋은 농지를 찾고 농기구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품종의 개량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노력의 한 가지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한 각종 작물의 품종 개량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품종 개량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어 왔다는 전통적 교배 육종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면 품질이 좋고 수량이 낮은 놈과 품질은 나쁘나 수량이 좋은 놈이 있다면 인공 교배를 해서 거기서 품질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는 것을 선발하는 것이 전통 육종 방법입니다. 벼나 옥수수 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농작물들이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좋은 작물의 종자를 보관했다가 다음 해에 심거나 좋은 종자끼리 교배를 하여 더 좋은 작물을 만들려고 노력해온 결과이다. 특히 벼의 품종 개발은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는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의 본격적인 근대화는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연례 행사처럼 찾아들던 보릿고개에서 벗어나고자 식량의 자급자족을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벼 품종 개발 연구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 간절한 소망은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마침내 1971년 결실을 맺었다. 기적의 벽시라 불리는 안전 다수학 벼 품종 통일벼가 탄생한 것이다. 기존의 자포니카 품종의 인디카종의 장점을 교배한 통일벼는 도열병 및 줄무늬 입마름 병과 비료 반응에 강하여 수확량에서 탁월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품종 개량의 노력은 유전공학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전통적인 유전정보 변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교배 육종 방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통 육종은 유전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유전공학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무한대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유전공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품종 개량 방식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황은 변한다. 오랜 교배 육종으로
새로운 유전 정보를 제공할 형질의 다양성이 고갈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다양한 식량 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방법의 도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된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영어 명칭의 알파벳 약자를 따서 GMO라고 부른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재래의 육종 방법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재래의 육종 방법으로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육종을 할 수가 있어요. 재래의 육종 방법은 씨가 생기는 것끼리 교배를 해서 육종을 했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에 비해서 유전자 재조합 방법으로 재래의 육종 방법을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한 것 중에 재래의 교배에 의한 육종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전자 재조합 방법으로는 새로운 육종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육종의 개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생물체의 세포는 염색체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는 바로 이 안에 들어있다. 유전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DNA라는 물질로서 어떤 생물이나 이 DNA에 담겨있는 유전 정보를 통해 각각의 특성이 결정되며 자손에게도 유전이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태어난 이후로 유전자를 이루는 물질인 DNA와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숙한 물질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배추나 쌀이나 소고기나 돼지고기 모두 생물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DNA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DNA 우리가 먹으면 소화 분해돼 가지고 다시 사람의 DNA를 합성하는 데도 쓰여지고 여러 이 부분에 쓰여지기도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배설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DNA를 태초부터 먹어왔다.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상과학 영화와 같은 허구의 영향으로 DNA나 유전자 조작과 같은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그러나 영화에 등장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과는 관계가 없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우수 유전자만을 분리하여 품종을 개량하려는 작물에 이식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우수한 특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영화 등에서 보는 것처럼 종의 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물이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새로운 품종이 생기는 것뿐이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식품뿐 아니라 가축사료, 의약품, 대체 에너지원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이러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GMO도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무작정 불안해하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GMO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건전한 사회라면 어느 사회나 하나의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GMO에 대한 찬성과 우려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GMO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 두 번째는 어떤 환경의 위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두 가지 문제인데, 안전성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어떤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 정도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을 의약품이라든지 어떤 환경정화 이런 용도로 쓰는 데에서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의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GMO의 안전성은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때 최선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GMO의 우리가 장내에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해성,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계속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가상적인 위험이나 우리가 무슨 위험인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기가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사회적으로 시각이 다양할수록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하는 언론 미디어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GMO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를 하기도 한다. 저는 가정주부잖아요. 주부다 보니까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게 TV나 매스컴 같은 방송 매체들 뿐인데 거기서 GMO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거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미디어의 수용자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나 혹은 매체들이 다루는 내용들을 계속 습득을 합니다. 그 GMO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GMO가 굉장히 잘못됐다, 부정적이고 이거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는 인식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이 뭐 신문 기사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막 보도가 되겠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알고 보면 GMO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애초에 가졌던 GMO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으로서는 GMO가 안전할 수도 있고 이게 또 도움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애초에 초기에 심어진 그런 GMO에 대한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GMO에 대한 오해가 이미 생겼다면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또 적극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 정보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지일관성이란 것이 존재한다. 인지일관성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 믿음, 감정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미디어의 보도로 GMO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된 소비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은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GMO에 대해서 어떤 인체의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성 심사는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안전성 심사 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심사를 담당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성 심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오픈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GMO가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GMO들이 식품으로 섭취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성 심사입니다. 국민의 건강 지킴이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안전한 유전자 제작 식품이 국민에 공급되도록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인 코덱스 기준에 따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유전자 제약 식품으로 승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BT 시리가 1507에 각각 들어있습니다. 후대교배 중에 내성이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게 나오긴 했지만 유래한 모범과 후대교배 중에 같은 밴드가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GMO의 안전성 심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관계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현재 GMO의 재배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GMO 재배 면적은 1억 4,800만 헥타르에 달한다. GMO의 주요 품목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인데 2010년 기준 GMO를 허용하는 59개국 중 GMO를 재배하고 수출, 수입하는 나라는 29개국이고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 재배는 하지 않고 수입만 하는 나라가 30개국이다. GMO는 이제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GMO 교육에 관한 국제 규정도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규정 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표시에 관한 것이다.
GMO 포함 여부의 표시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도 관계된다. 선택할 권리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기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GMO 문제 같이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위해성에 대해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을 주는 표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GMO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첨가물에는 소비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표시와 의무화 되어 있죠. GMO 표시는 제품의 주 표시면이나 원재료명 바로 옆에 유전자 제조합 식품 등으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적석 판매 제조 가공 영업자가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는 두부류 등에는 별도의 표지판이나 위생상자에 표시하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MO를 사용하여 만든 식품 중 제조 가공 후에도 유전자 제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소비자로서 선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제 표시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험 검사를 해서 이제 GMO 유전자가 들어있느냐, GMO 단백질이 들어있느냐를 확인해서 표시제를 관리하는 검출 기반의 표시제가 있고요. 시험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원료로 GMO를 쓰면 무조건 표시를 하게 하는 이제 유래 기반, 그러니까 오리진 기반의 표시제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시험 검사 자체에 한계가 많아요. 실제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검사 어떤 기술의 문제점 때문에 또 검출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썼으면 원료로 GMO를 썼으면 표시를 하는 오리진 기반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제조합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검사 불능 제품도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GMO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식품은 GMO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표시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GMO 식품 표시제 강화를 통해 당국은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확보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명한 소비를 할 기회가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있고 안전하다면야 제 입장에서는 안 먹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표시만 명확하게 돼 있다면 선택은 이제 소비자들의 몫이니까 그건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 같아요.